당뇨 환자들이 과일 먹는 거 피하나요? 그 질문을 진짜 많이 하시는데 세상에 과일이 엄청 많잖아요. 몇십 종류, 몇백 종류 되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당뇨 환자라고 진단받고 나면 그 세상의 모든 그 맛있는 과일을 다 먹으면 안 되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몇 가지를 좀 주의를 하신다면 당뇨 환자도 맛있게 재밌게 즐겁게 과일을 즐기실 수 있어요. 그 이유를 보면 당뇨를 진단받았어? 그럼 나는 당 섭취라는 것 자체에 주의를 해야 해. 맞는 말이에요. 과일 달콤하지, 당이 많아, 당의 밀집체야. 그래서 과일은 먹으면 안 돼. 그렇게 생각하는 의식의 흐름을 가지고 계신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근데 일부 과일은 들어있는 당 자체가 굉장히 빨리 나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과일도 있지만 어떤 과일은 그 당 자체가 그렇게 많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내가 그냥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과일 종류도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내가 양 조절이 좀 쉽지 않은 과일은 일단 피해야 돼요. 어르신들 포도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그러면 앉은 자리에서 막 한 송이도 좋고 두 송이도 좋고 드신단 말이에요. 홍시 뭐한 10개 드신단 말이지. 수박 좋아하시는 분들 막 반통도 드시고 한단 말이죠. 그렇게 먹는 양이 제어가 안 되는 과일, 내가 어떤 과일에 그런 반응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런 과일은 일단 내가 너무 좋아하는 과일이긴 하지만 내가 먹는 양이 제어하기 힘들면 그거는 조금 피하시는 게 좋아요. 좀 먹으면 좋은 과일 몇 개 픽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요즘 들어서 추천해 드리고 싶은 거는 블루베리. 블루베리. 그 생 블루베리 국산은 정말 비싸요. 냉동 블루베리 한번 추천드려 봅니다. 왜냐하면 그 냉동 과일도 보통 과일이 가지고 있는 영양 성분은 거의 다 가지고 있고요. 또 유통을 하는 과정에서 뭐 걔가 다른 생과일이랑 다른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뭐 프레시한 거냐 냉동이냐의 차이만 있을 뿐 괜찮아요. 가격도 좋고요. 그래서 냉동 블루베리를 추천드려 보는데 생 블루베리보다 좋아서 추천드리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가성비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생 블루베리든 냉동 블루베리든 블루베리 자체는 포도만큼 굉장히 많이 드시지는 못해요. 포도가 훨씬 단맛이 강하거든요. 블루베리보다. 그래서 알알이 블루베리가 좀 더 작기도 하고 그래서 블루베리는 약간 적당량 드시기에 좋은 과일일 뿐 아니라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아주 짙은 보라색이 가지고 있는 항산화 성분이 또 많이 있어서 또 추천할 만한 과일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항산화 성분이 많이 네. 들어있으면 인체 어디에 좋나요? 그런 거? 모든 만성 질환은 일단 산화 스트레스를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항산화 성분이 많은 거는 만성 질환의 예방과 관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짙은 색깔을 가지고 있는 과일 채소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도 그 항산화 성분이 극대화되어 있는 재료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그런 면에서 블루베리 추천이고 그것도 과일이냐라고 하실 수 있지만 뭐 아보카도 한번 살짝 추천드려 봅니다. 아보카도는 일단 당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뭐 과일이다 아니다 뭐 이렇게 따진다기보다는 아보카도 무슨 맛으로 먹는가라는 의구심을 가지실 수 있는데 잘 익은 아보카도는 그 고유의 아보카도가 가지고 있는 그 풍미가 사실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잘 으깨서 스프레드처럼 쓰셔도 좋고 뭐 마요네즈 대신 아보카도 스프레드를 쓰셔도 좋고요. 그래서 열량을 조금 덜 섭취하면서도 당도 섭취하지 않고 나에게 좋은 영양소는 섭취할 수 있는 그런 또 좋은 과일이기도 하죠. 아보카도는 불포화 지방산이 많아요. 네. 그래서 아보카도 자체가 어떤 분들은 약간 땅 위에서 나는 버터다 뭐 이런 말씀도 쓰시는데 그거는 아보카도의 크리미한 질감 때문에 하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뭐 지방산을 가지고 있는 과일이라는 점에서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럼 블루베리, 아보카도 이 두 가지 나머지 한 가지는 또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뭐 껍질째 먹을 수 있는 과일 사실 추천인데 뭐 그렇게 생각하면 복숭아는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복숭아를 사랑하시는 분들은 그 양 제어가 잘 되지 않는 대표적인 과일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럼 자두는 어떤가요? 자두요. 자두도 뭐 저도 한 20개씩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별로 좋지 않습니다. 키위 추천드려 볼게요. 키위요? 네, 키위는 이렇게 말씀드리면 설득이 되실까? 그 우리가 고기를 엄청 연하게 할 때 보통 파인애플이나 키위를 이렇게 잘 강판에 갈아가지고 재워둔단 말이죠. 그 갈비할 때. 그지 갈비할 때 이제 그거를 우리가 고급 용어로 연육 고기를 연하게 하는 효과를 이제 노리기 위해서 그런 과일을 쓰는 건데 그러면 그 과일들은 왜 고기를 연하게 하는가? 그 고기를 연하게 하는 효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고깃집에 가서 이제 잘 식사하고 나면 뭐 약간 뭐 파인애플이 됐든 뭐 키위가 됐든 약간 새콤한 과일을 내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내가 고기 먹은 게 잘 소화가 되라고. 키위 자체는 비타민C가 진짜 많기도 하고 섬유소도 많아요.
그래서 당뇨 환자도 좀 편하게 즐기실 수 있고요. 키위 진짜 좋아한다고 하시는 분들도 막 앉은 자리에서 대여섯 개 드시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그냥 양 조절이 좀 쉽게 되는 과일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골드 키위가 그 그린 키위보다는 조금 더 달고 실제로 당 함량도 더 높기는 하고요. 좀 양을 제어하기도 조금 힘들 것 같기도 하죠. 웬만하면 그린 키위로. 저는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어요. 약간 이 확실한 맛이 있는 것이 좋은데요. 요즘 과일들은 고유의 맛이 좀 사라지고 다 같이 그냥 평준화된 단맛이 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스테비아, 토마토 이런 네, 거. 그런 거는 뭐 인공적으로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더 그런데 예전만큼 배도 시원한 맛이 없어지고 뭐 사과도 옛날만큼 막 이렇게 상큼한 맛이 없어지고 귤도 달기만 하고 새콤한 맛은 없어지고 뭐 그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골드 키위는 그린 키위보다는 그런 의미에서는 현대인의 입맛에 더 맞는 키위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과일 자체가 본연에 가지고 있는 맛이 확실한 게 저는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또 그런 의미에서도 저는 좀 그린 키위파이기도 하네요. 참외요. 참외 씨를 같이 먹냐, 과육만 먹냐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참외를 이제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은 참외 씨를 먹어야 진정한 참외 러버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이유는 실제로 참외 씨가 입안에서 걸리는 것 빼고는 단맛도 더 많이 나고 좀 즐겁단 말이죠. 그 재료 자체가. 근데 참외를 왜 먹냐라고 하시는 분들은 특히 그 씨는 왜 먹냐라고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씨를 이렇게 다 발라내고 먹는데 그러면 그게 무나 참외나 똑같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계시고 맞아요. 다양한 의견을 이제 주시죠. 그래서 참외 자체는 뭐 혈당을 올리는 과일이다 아니다 이제 그런 거를 떠나서 참외를 진짜 좋아하셔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 번에 2개, 3개 드시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양 조절이 쉬운 과일이죠. 그리고 과육이 좀 단단한 과일이잖아요. 이제 맞아요. 씨 부분을 빼면요. 그래서 과육이 단단하면서 더 아울러서 껍질까지 먹을 수 있는 과일이면 사실 더 좋아요. 예를 들면은 차라리 사과처럼. 사과는 껍질을 깨끗이 세척하면 우리가 껍질을 먹는 것도 익숙한 과일이잖아요. 근데 참외를 진짜 좋아해도 참외 껍질까지 먹는 경우는 잘 없단 말이죠. 맞아요. 그래서 단단한 과육을 가지고 있고 껍질 채 먹을 수 있으면 사실 제일 좋죠. 과육이 단단하거나 껍질 채 먹을 수 있는 거. 그런 과일이 아무래도 양 조절하기도 쉽고요. 또 껍질에서부터 오는 섬유소의 건강한 효과도 노려볼 수 있고 섬유소가 많다는 거는 혈당을 천천히 올린다는 뜻이기도 해요. 과일을 먹을 때 좀 주의해야 할 섭취량이나 시간, 뭐 조리 팁 같은 게 일단 공복의 과일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 공복의 사과는 의사보다 낫다 이런 말도 하죠. 근데 그런 케이스는 당뇨도 없고 내가 그냥 평상시에 아주 건강한 식생활을 잘 하고 있고 내가 사과 하나를 공복에 즐기는 것이 건강 습관으로 잘 자리를 잡으신 분들에게는 여전히 추천이에요. 뭐 건강하신 분들이요. 그런데 당뇨 진단받고 나서 공복에 과일을 먹게 되면 공복이라는 것은 배가 비어있는 상태인 거예요. 내 위장이 비어있는 상태. 그래서 실컷 잤어. 한 8시간 잤어요. 그러면 뭐 8시간 자기 직전에 뭐를 드시고 주무시진 않았을 터이니 뭐 한 12시간, 11시간 이상 위장이 이제 비어져 있는 상태인 건데 그 상태에서 과당을 가지고 있는 과일을 탁 하고 섭취하게 되면 아주 빠르게 혈당 피크를 탁 올라갈 수 있는 혈당 스파이크. 계기가 돼요. 네, 그래서 뭐 혈당 스파이크를 꼭 그린다라기보다는 빠르게 혈당을 상승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공복의 과일은 피하시면 좋겠고 식사와 과일이 별개라고 생각하시는 것보다 오히려 그냥 과일이 식사의 일종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혈당 관리에는 더 맞을 수 있어요. 물론 뭐 과일을 간식으로 먹고 하면서 조금 약간 나른한 그런 시간대에 좀 프레시함도 스스로 주기도 하고 하는 그런 효과는 사실 노릴 수는 없지만 우리가 당뇨 관리 차원에서 본다면 과일을 별도의 시간에 떼어놓고 먹는 것보다 오히려 식사의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더 수월하게 혈당 관리할 수 있기도 해요. 참외 같은 거를 반찬으로 만들어서 먹기도 하잖아요. 유독 과일을 반찬화 시켜서 먹는 건 이제 여름 과일에 많다고 생각이 돼요. 뭐 예를 들면은 참외를 그렇게 뭐 무쳐서 먹거나 혹은 참외 깍두기 같은 형태로 먹을 수도 있고요. 또 단단한 복숭아도 사실 복숭아 깍두기를 해서 먹으면 꽤 맛이 괜찮아요. 그리고 수박도 뭐 흰 부분을 가지고 또 무쳐서 먹기도 하고 등등 여름 과일을 반찬으로 활용하는 케이스들이 꽤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 여름에 약간 입맛이 좀 떨어지고 좀 색다르게 즐기고 싶고 내 스스로 입맛을 돋구고 싶고 하는 욕구가 누구나 가지고 있는 또 욕구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과일의 맛들을 좀 이용해서 그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뭐 식사의 일부로 과일을 편입시키세요. 그러니까 아 그래? 그럼 내가 과일도 반찬으로 만들어 먹어야지.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그냥 내가 자연스럽게 그냥 내 몸이 그런 새로운 방법들을 계속 탐색하고 모색해 나가는 거죠. 과일 여러 가지 좋아하긴 하지만 뷔페에 가면 항상 있는 그 과일 중에 잘라놓은 황도가 있잖아요. 그 황도에 얽혀 있는 재미있는 얘기가 저의 그 상담 고객들에게도 굉장히 많은데 누구나 피해갈 수 없는 즐거움을 주는 게 황도 통조림이란 말이죠. 그렇죠. 이 황도 통조림은요, 당뇨이신 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평생에 다시 드시면 안 돼요. 제가 수박과 홍시 다음으로 조심해야 되는 유일한, 수박과 홍시보다 더 조심해야 된다고 강조하는 유일한 것이 황도 통조림입니다. 그러면은 백도는 괜찮냐라고 물어보시지만 다 똑같습니다. 그것은 복숭아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통조림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통조림, 병조림, 뭐 잼 이런 거 할 때 공통적으로 당이 엄청 들어가거든요. 그 반짝반짝 하잖아요, 이거. 블링블링하죠. 그래서 그렇게 통조림 되어 있는 혹은 잼으로 만들어진 그런 과일은 당뇨 환자분들한테는 사실 이런 표현 제가 잘 안 쓰지만 정말 쥐약입니다. 과일도 하루에 먹으면 좋을 적정량이라는 게 있을까요? 과일을 뭐 딱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사실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 현대인의 일상생활 가운데 무슨 과일 한 쪽이라고 하면 생각나는 크기가 대강 있잖아요. 네. 그죠? 네. 수박 한 쪽이라고 했는데 막 이만한 거를 생각하시지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그 한쪽 기준으로 보면 2쪽 정도 적당해요. 사실 더 드셔도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사람이란 이게 입이 한번 터지기 시작하면 끝이 없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지금 이 과일 편에서 강조드리는 게 나 스스로 양을 제어하기 힘든 과일은 좀 피하시라라고 말씀드리는 게 그 감당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이든 한 번에 드실 때는 2쪽 정도가 적당하다. 뭐 하루에 한 2번 정도까지는 괜찮겠다라는 일반화된 것으로 생각해 보자면 그 정도로 표준화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 먹는 거나 수박 먹는 거나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은 느낌인데 수박 자체는 그러니까 모든 우리가 입으로 먹는 모든 재료는 어찌 되었든지 간에 혈당이라는 것에 영향을 미치게 돼요. 그 이유는 혈유 안에 들어있는 포도당의 농도 정도란 말이죠. 그러면 내 이 혈관 안에 피가 돌아다니는 거기에 포도당이라는 게 늘 일정한 농도를 가지고 유지가 돼야 돼요. 그거를 우리가 고급 용어로 항상성이라고 불러요. 내 몸에 늘 일정하게 유지되어야만 하는 성질. 예를 들어 체온. 우리 뭐 애 열나요? 51도? 아니잖아요. 굉장히 작은 범위 내에서 열이 나고 저체온증이 오고가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체온도 항상성의 그 범위 내에서 늘 유지가 돼야 돼요. 근데 혈당도 그래요. 혈당도 항상성의 어떤 기준에서 유지가 돼야 되는데 내가 몇 날 며칠을 굶어도 내 몸은 최대한 노력을 해요. 내 혈당의 그 특정한 기준선을 유지할 수 있게 노력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자다 깨서 먹지 않아도 내가 아침에 일어나면 저혈당으로 기절하지 않고 건강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밤에 무얼 먹지 않아도 계속 그 혈당의 항상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인 건데 그걸 조금 비틀어서 생각을 해보면 어떤 것을 먹으면 그 항상성의 위배가 될 수 있는 즉 일반적인 혈당의 그 수치를 피크로 올라가게 벗어나게 만들 수 있는 영향이라는 거를 끼칠 수 있단 말이죠. 그럼 어떤 재료는 그걸 아주 급격하게 높게 영향을 미치는 재료가 있고 어떤 재료는 그걸 완만하고 별로 높지 않은 피크를 유도하는 재료가 있을 뿐인 거예요. 그리고 뭐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어떤 똑같은 재료여도 각 개인에 따라서 그 혈당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나 범위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차원의 생각을 해보면 모든 재료에 우리가 특정한 수치를 붙일 수가 있는데 그게 요즘 다이어트 할 때 유행하는 그 GI 지수라는 거예요. 각 재료가 혈당에 어떤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가를 이제 수치화해 놓은 것인데 수박은 과일 중에서도 GI 지수가 좀 높은 편에 해당을 해요. 그래서 뭐 그게 수분이 많은데 왜 혈당을 올리냐, 물 마시는 거랑 같지 않냐. 그냥 개념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는 혈당을 많이 높일 수 있는 재료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면은 수박 주스도 안 되겠네요. 수박 주스는 이제 더 빠르게 혈당을 높이죠. 뭐든지
입자를 잘게 할수록 흡수가 빠르게 되거든요. 흡수가 빠르다는 거는 내가 대사가 됐을 때 최종 산물화되는 속도가 빠른 거예요. 그죠? 그래서 무언가 씹어 먹는, 만약에 뭐 수박이에요, 똑같은. 그럼 내가 씹어서 먹는 그 과육으로 된 수박이랑 얘를 싹 다 갈아가지고 뭐 씨도 없애고 뭐도 없애고 싹 발라놓은 수박 주스는 일단 내가 먹는 속도가 달라요. 벌컥벌컥 먹는 거랑 씹어 먹는 거랑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먹는 속도도 다르고, 실제 입자가 더 작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내 몸에서 흡수되는 속도도 빠르죠. 나의 혈당에 미치는 영향도 훨씬 크고요. 그래서 밥을 먹었을 때와 죽을 먹었을 때도 혈당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요. 그래서 이제 적당한 양을 바람직한 속도로, 그것이 중요한 거죠. 무엇을 못 먹는 거는 없습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황도 통조림만 빼면은 다 일단 드실 수는 있고요. 그 통조림이라는 것은 식품공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패키징 기술입니다. 그래서 그 통조림이라는 것이 실제로 정말 양산화되기 전에는 그것을 그냥 설탕에다 과일을 재우는 당 절임의 형태였거든요. 그래서 과일을 오랫동안 보존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 중에 뭐 말리기 이런 것도 오래 보존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말리기 뭐 이런 거 대신 설탕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맛없는 과일도 좀 더 맛있게 오래 보존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방법이었죠. 그게 지금은 이 현대 문명에서 통조림이라는 제품화가 되었을 뿐인 거죠. 말린 과일도 굉장히 당이 농축되어 있어요. 이제 말린다라는 개념 자체는 그 원재료가 가지고 있는 수분을 날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량이나 모양새는 이렇게 쭈그러들지만 그 안에 있는 영양 성분이 어떻게 보면 다 날아가는 거는 아니에요. 특히 당 성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농축돼 있어서, 예를 들어서 포도도 달콤하죠. 건포도는 어때요? 달죠. 더 달죠? 감도 달콤하지만 꽃감은 어때요? 그렇죠. 그런 농축적인 것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말린 과일도 당뇨 환자에겐 좋지 않아요. 그럼 망고 말린 거 이런 것도 다 먹으면 예, 망고 말린 것은 게다가 그 동남아에서 사오시면 이게 설탕 코팅도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것은. 이제 과일 선택하실 때 아까 한번 말씀드렸던 걸 다시 이제 종합을 해보면 껍질째 먹을 수 있는 게 더 좋다. 단단한 과육을 가지고 있는 게 좋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양을 제어할 수 있는 과일을 선택한다. 뭐 감기 떨어진다라는 단순하게 표현된 말이지만 사실 비타민C는 면역력 강화에 굉장히 중요한 영양소죠. 그래서 내 몸의 면역의 바운더리를 딱 지켜나갈 수 있는데 필수적인 영양소이기도 하고, 또 스트레스 지수가 높은 분일수록 비타민C를 좀 충분히 드시게 되면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데도 도움이 되죠. 스트레스 관리에도 도움이 되나요? 스트레스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복합적인 여러 증상을 통칭하는 용어잖아요. 그래서 내가 스트레스가 높음으로써 면역력이 떨어질 수도 있고 하니까요. 사실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비타민C는 스트레스 관리에도 도움이 된다라고도 볼 수 있죠. 굉장히 신박한 말씀이시긴 하네요. 요즘 들어서 사람들이 좀 관심을 갖는 게 비타민C 영양제가 있잖아요. 그런 거 또 함부로 먹으면 좀 몸에 안 좋다 막 그런 얘기가 또 있더라고요. 몸에 좋다 안 좋다를 떠나서 일단 굉장히 고함량의 비타민C 영양제 같은 경우는 비타민C는 수용성 비타민이기 때문에 고함량을 먹는다고 해가지고 나한테 다 남아있지 않아요. 일단 내가 필요한 만큼 뭐 쓰고 나면 나머지는 다 그냥 소변으로 배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고함량의 비타민C 영양제를 드신 분 중에 화장실 갔더니 난생 처음 보는 소변의 색깔을 보실 수 있는 분이 계실 텐데, 그러면 너무 고함량의 비타민C를 드신 거죠. 그 어떻게 보면 그 비타민C 같은 거는 정제된 거를 같이 하나의 알약으로 하거나 가루로 하는 거잖아요. 비타민C 하면 떠오르는 과일들이 엄청 많이 있는데 그런 것과 비타민C 영양제와 과일을 비교했을 때 어떤 걸 먹는 게 좀 더 좋을까요? 둘은 비타민C라는 공통 키워드를 공유하고 있지만 저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다른 종류죠. 비타민C 영양제라는 것은 특정 하나의 영양소에 집중해서 그 영양소를 아주 고함량으로 농축적으로 밀어 넣은, 저의 입장에서 식품은 아니고요. 그런 제품이라면 비타민C 함량이 자연적으로 높은 과일류들은 비타민C뿐만이 아니라 각종 식이섬유, 그리고 그 과일의 원래 색깔이 가지고 있는 항산화 성분 등등을 한꺼번에 다 복합적으로 먹을 수 있으면서도 고함량 비타민C가 줄 수 있는 위험도도 전혀 갖고 있지 않은, 오히려 더 안전한 비타민 섭취의 방법인 거죠. 과일 중에서도 비타민C 함량이 좀 있는 게 다 있잖아요. 어떤 과일들을 먹었을 때 좀 비타민C를 더 잘 섭취할 수 있을까요? 아마 머릿속에 있는 그런 과일일 텐데요. 사실은 딸기가 비타민C가 진짜 높고요. 그리고 블루베리도 비타민C가 많고요. 한라봉, 각종 귤 종류들, 망고 비타민C 높고요. 뭐 사과도 비타민C 높긴 하지만 그 중에서 청사과 추천할 만하고요. 청사과가요? 네. 그리고 요즘 또 한참 이제 겨울 되면 많이 드시게 될 유자차를 만드는 유자도 비타민C가 많죠.
근데 이제 이런 과일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비타민 C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칼륨 같은 게 또 있잖아요. 비타민 C가 풍부한 이런 과일들이 신장 건강에도 도움이 될까요? 얘네들? 비타민 C만 놓고 보면 당연히 신장 질환자에게도 필요한 영양소예요. 사실 필수로 필요한 영양소라고 볼 수 있죠. 항산화 작용을 하는 영양소이기 때문에 우리가 질환에 걸렸을수록 사실 산화작용을 막아줄 수 있는 항산화 성분을 충분히 드시는 건 매우 중요하고, 그런 면에서 비타민 C의 함량이 높은 과일류를 섭취하는 건 아주 중요한데요. 다만 칼륨의 함량도 동시에 높기 때문에 너무 많은 과일을 섭취하게 되면 비타민 C라는 영양소도 많이 먹을 수 있지만 반대급부로 칼륨도 동시에 같이 많이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일을 세척하실 때 물로 여러 번 세척하시고 그 과일을 잠깐 물에 담궈 놓는다거나 하는 방법으로 칼륨을 수용성 영양소니까 잘 녹여 보낼 수 있는 방법을 택하시는 것도 조금 더 안전하게 과일을 섭취하실 수 있는 방법이죠. 그럼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물에 씻기만 해도 칼륨이 좀 많이 없어질 수 있는 거예요? 네, 물에 씻는 것도 없어질 수 있고 물에 담궈 놓으시면 더 많이 없어질 수 있는데 모든 또 나의 행위에는 얻는 것과 잃는 것이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에 비타민 C도 물에 오래 담궈 놓으면 같이 없어져요. 그래서 사실은 칼륨도 용해돼서 없어질 수 있고 비타민 C도 물에 닿으면서 같이 없어질 수 있는 영양소에 해당하긴 합니다. 그럼 대체 어느 정도로 씻어야 될까? 이런 또 고민이 또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사실은 농약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종류의 과일이나 칼륨의 함량이 높은 종류의 과일일수록 이제 물에 뭐 한 30분 정도 담가 놓아라라고 지침을 드리기는 하고요. 그런 지침을 좀 따라서 섭취를 하시게 되면 칼륨을 상대적으로 좀 낮추어서 먹을 수 있다라는 방법인 것은 확실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많이 드시면 말짱꽝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해진 양만큼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 정해진 양이 찹쌀떡 하나만큼 막 70g 이렇게 작은 양은 아니겠죠? 그렇게 딱 잘라서 말씀드릴 수는 없겠고, 뭐 사실 블루베리라고 하는 과일로 생각해 보자면 그건 우리가 표준화된 사이즈가 머릿속에 각자 있으시잖아요. 수박만한 블루베리를 상상하시는 분은 안 계시니까. 그래서 블루베리 같으면 한 줌 정도 괜찮을 것 같아요. 블루베리 한 줌 정도, 다른 과일들도 약간 그 정도 양이. 종이컵 한 반컵 정도 해당하는 양 정도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해 주셨던 그 과일들 중에서 망고나 한라봉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칼륨이 좀 압도적으로 많다고 맞아요. 들었거든요. 망고나 한라봉은 칼륨 함량이 좀 높은 편이어서 섭취하실 때 조금 더 주의를 하시면 좋은데, 사실 껍질을 다 벗겨내고 우리가 과육만 먹는 과일이잖아요. 그래서 담궈놓기도 애매한 거예요, 얘가. 그래서 뭐 어떻게 줄일 수 있는 방법 자체도 사실은 잘 없어서 망고나 한라봉을 드실 때는 양이 정말 핵심이죠. 그런 그 얘네들도 아까 한 줌 정도의 양이면 좀 반 개 정도. 반 개도 양이 꽤 많다고 좀 네, 그래서 반 개를 몇 개 드시면 안 되고요. 하루에 반 개 정도. 하루에 반 개 정도. 그럼 이 과일에 있는 성분 중에서 비타민 C도 있고 칼륨도 있지만 천연당이라는 게 또 있잖아요. 이런 혈당이나 체중 관리하는데 이런 걸 먹으면 또 부담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천연이라는 단어가 붙어있긴 하지만 천연당도 당은 당이에요. 그죠? 그래서 분명히 혈당을 올리게 하는 요소인 거는 맞고요. 다만 우리가 과일을 섭취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이 있는데, 극단적인 것부터 얘기하면 뭐 과일 잼, 그리고 과일을 주스로 갈아 먹을 수도 있겠고, 그 과일을 뭐 착즙기로 내려 먹을 수도 있겠고, 아니면 생 과일을 그냥 먹을 수도 있겠고 등등의 여러 방법으로 과일을 다양하게 섭취하실 수가 있는데요. 통 과일 그 자체를 먹는 게 과일에 있는 천연당도 드시지만 식이섬유도 같이 드시고 항산화 성분도 같이 드시기 때문에 설탕에 당만 먹는 거랑은 전혀 다른 거죠. 그래서 천연당이기는 하지만 과일에 부가적으로 들어가 있는 다른 여러 요소들과 결합이 되면서 당을 올릴 수 있는 그 속도가 현저하게 낮아지죠. 사과나 뭐 블루베리 이런 거 같은 거 껍질째 먹기도 하잖아요. 오히려 그렇게 껍질째 먹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껍질에 들어가 있는 영양소가 굉장히 밀집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블루베리를 껍질을 까드시는 분은 없지만 사과는 주로 우리가 깎아서 드시잖아요. 근데 잘 세척을 하셔서 껍질째 드실 수 있으면 더 좋아요. 근데 유자나 이런 것들은 껍질째 먹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거는 이제 각자 하시는 건데요. 껍질째 못 드시죠. 사실 그런 뭐 유자, 레몬 이런 류의 단단한 시트러스류에 해당하는 거는 껍질을 드시지는 않죠. 제가 듣기로는 과일마다 그 색깔이 다 다르잖아요. 색깔마다 그 주는 효능이나 느낌이 다르다고 했는데 어떤 게 있나요? 과일도 그렇고 채소도 그렇고 고유의 컬러를 가지고 있는 이제 식물성 재료들은 다 그 고유의 컬러마다 정해진 이름들이 있는 효능이에요. 그래서 그 컬러가 가지고 있는 힘들이 다 있는데요. 블루베리나 가지처럼 진한 보라색을 가지고 있는 재료들은 우리가 안토시아닌 함량이 높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안토시아닌 함량이 높은 또 재료들이 있을 수 있고, 뭐 선명한 노란색을 내는 것, 예를 들면 망고, 한라봉, 단호박, 당근 이런 류의 재료들은 베타카로틴 함량이 높죠. 그래서 각각 그런 색깔이 가지고 있는 여러 명칭이 다른 것처럼 그 각각의 색깔이 주는 효능도 조금씩 다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컬러의 과일, 채소를 섭취하시는 거는 굉장히 추천할 만한 방법인 거죠. 채널을 못 보신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안토시아닌이랑 베타카로틴 효능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좀. 안토시아닌도 베타카로틴도 둘 다 항산화 성분, 항산화 영양소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항산화라는 것은 내 몸이 자연스럽게 노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내 세포가 산화 과정을 겪게 되는데 그 산화 과정으로 겪는 속도를 조금 줄여줄 수 있는 항산화해주는 역할을 하는 성분이라고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베타카로틴이나 안토시아닌처럼 색깔이 선명한 과일, 채소를 드시면 그 항산화 성분들의 효과를 극대화해서 누리실 수가 있죠. 그럼 이런 과일들을 아까 통째로 먹는 게 굉장히 좋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이런 과일들을 모찌나 이런 떡에 넣어서 먹는 건 어떤가요? 요즘 너무 많잖아요. 그쵸? 막 생과일 들어가 있는 찹쌀떡 같은 것도 있고 그 과일을 다시 한번 가공해가지고 소로 쓰는 경우도 있고 한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떡이라는 전통 음식 자체를 다양한 현대적인 방법으로 해석해내는 굉장히 좋은 흐름을 가지고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다만 우리가 드시는 소비자들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맛만 따라서 먹으면 사실 너무 맛있죠. 근데 그거를 내 건강까지 주의해 가면서 드셔야 되는 소비자라면 너무 많은 양을 드시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시면 좋겠고, 그렇게 드신다고 해도 우리가 과일 본연에서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점들은 또 가져갈 수 있는 또 하나의 재밌는 방법이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비타민C를 먹을지 과일을 먹을지 아직도 고민하는 분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추천해 줄 수 있는 말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과일을 꾸준히 드시는 방법을 찾는 것이 사실은 1번이고요. 그 이유는 가장 안전하게 비타민C를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일 뿐 아니라 비타민C 외에도 식이섬유, 또 다른 형태의 비타민들, 또 무기질들 같이 먹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비타민C 영양제 고함량 제품을 선택하시는 것보단 꾸준히 과일을 다양한 색깔로 선택하셔서 섭취하시는 게 좋아요. 다만 내가 정말 기력이 쇠하거나 감기에 아주 심각하게 걸렸거나 해서 내 몸이 강력한 비타민C를 요청할 때, 그럴 때 고함량 비타민C를 한 번씩 선택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산화라는 거는 내 몸에 있는, 우리가 세포로 내 몸이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각각의 세포가 시간이 지나고 노화 과정을 겪으면서 계속 산화 과정에 노출이 돼요. 그래서 산화 스트레스가 올라가는 상태로 세포가 노화라는 과정을 겪게 되는데, 항산화라는 것은 이 산화 과정을 저지하거나 이 속도를 좀 늦추어 줄 수 있는 작용을 말해요. 그래서 항산화 성분은 내 세포의 산화 과정 자체를 늦추어 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그런 성분을 의미하죠. 그럼 이런 항산화를 시킬 수 있는 성분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나요? 많이들 이제 들어보셨을 텐데, 뭐 채소나 과일에 뚜렷한 색깔을 내주는 컬러를 나타내 줄 수 있는 여러 용어들, 아마도 뭐 클로로필, 초록색에 많이 들어가 있는 거, 뭐 보라색에 들어가 있는 안토시아닌, 이런 것도 들어보셨을 것 같고요. 노란색이나 주황색을 내는 베타카로틴, 그런 성분들도 들어보셨을 것 같고요. 플라보노이드, 이런 것도 들어보셨을 텐데, 그런 성분들이 다 항산화 성분들의 대표적인 것들이에요. 그럼 폴리페놀이라는 것도 항산화 물질로 알고 맞아요, 네. 그런 것도 어떤 것들에 좀 많이 들어있나요? 대표적으로는 아마 주변에서 많이 접하실 수 있는 것 중에는 다크 초콜릿도 있고요. 카카오도 그런 성분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전통 재료 중에서는 쑥도 추천할 만하고요. 그 쑥에 있는 그 항산화 성분은 몸에 어떤 도움을 많이 주나요? 뭐 사실 쑥 하면은 딱 뭔가 굉장히 짙고 아주 깊은 초록색이잖아요. 그래서 그 쑥은 클로로필이라고 부르는 항산화 성분도 많이 있고 플라보노이드라고 하는 항산화 성분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뭐 아마 들어보셨겠지만 쑥이 여자한테 좋다, 그런 얘기들도 예전에 어른들이 많이 하셨는데, 그 여자한테 좋아요 라고 하는 것 자체가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성질이 있어서 그렇다라고들 말씀들을 하셨었거든요. 그러면 그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게 나를 덥게 한다, 그런 얘기라기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노화 과정에서 올 수 있는 여러 염증들을 완화해 줄 수 있고, 갱년기에도 쑥이 좋다라고 하잖아요. 뭔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여성분들이 겪을 수 있는 여러 작용들에 뭐 쑥이 좀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의미로 예전 한방에서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쑥에 들어가 있는 항산화 성분들의 효과는 나의 항산화 효과의 일반적인 것들처럼 특히 여성들에게 있어서 나의 어떤 세포의 노화 과정을 조금 더 늦추어 줄 수 있는 그런 효과라고도 볼 수 있겠죠. 초콜릿 속에 카카오 같은 경우도 스트레스 완화라든지 항산화가 있다고 했는데 이거에 대한 과학적 근거도 있나요? 정말 스트레스 받을 때 단 거 땡긴다,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내가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누적되었을 때 단 것,
것을 먹음으로써 나의 기분을 좋게 하고 그 스트레스를 좀 누그러뜨리고자 하는 또 심리적인 보상 효과 같은 게 있는 이제 반영된 말인데, 실제 초콜릿, 특히 닥 초콜릿에서는 그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조금 부드럽게 풀어줄 수 있는 효과를 볼 수가 있다라는 연구 결과들도 있어요. 그래서 다크 초콜릿에는 플라바놀이라고 부르는 성분이 많이 있기도 하고 테오브로민이라고 부르는 성분들도 꽤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런 성분들 자체가 쑥과는 다른 형태의 항산화 성분들이고 그게 나의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노출되면 산화 속도가 빨라지거든요. 그걸 좀 끌어내려줄 수 있는 역할을 하죠. 재료가 방금 2개가 나왔는데 2개에서 전부 다 다른 성분의 항산화 성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성분들 중에서 뭐 어떻게 보면 항산화에 가장 효과가 있는 성분이라든지 그런 게 또 따로 있을 수 있을까요? 뭐 성분이라기보다는 요즘 많이 뭐 말차가 되게 유행을 하는데요. 뭐 말차, 녹차 이렇게 짙은 초록색이잖아요. 그런 재료들도 사실은 항산화 효과가 크죠. 플리바놀이랑 테오브로민, 베타카로틴 막 이런 성분들 중에서 가장 높은 거는 그렇게 따질 수는 없어요. 그런 연구 논문이 있는데 다 의견이 달라요. 그 아직 순위를 매기고 싶어 하는 과학자들이 있어요. 저도 너무 매기고 싶더라고요. 효과가 있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따지면 되냐면, 이게 지금 육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다 땅에서 나는 것들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토양이 가지고 있는 것에서부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조도나 이 토양이 가지고 있는 영양소나 얘한테 어떤 물을 줬느냐, 얘를 어느 시기에 어느 나라에서 땄느냐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있는 항산화 성분의 용량 자체가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무엇보다 뭐 효과가 극명하게 좋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을 수도 있고요. 예를 들면 제가 뭐 가지가 압도적으로 1등입니다 라고 해도 나 가지 싫어하는데 이러면 그만이잖아요. 그래서 각각의 기호도가 음식에서는 반영이 될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항산화 성분 무엇이 무엇보다 더 좋냐라고 물으면 제가 답을 하기가 좀 애매하죠. 그럼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다 먹어도 괜찮다 그런 거죠. 네, 그럼요. 녹차도 말씀해 주셨어요. 네. 녹차 말고 또 다른 게 또 있나요? 녹차도 강력하고요. 사람의 그 위장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커피도 굉장히 좋은 항산화 성분을 가지고 있어요. 커피가요? 네네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카페가 너무 발달해 있어서 커피라고 하면 순수한 아메리카노랑 에스프레소 떠올리는 분도 계시겠지만 카페 모카 이런 거 떠올리시는 분 계실 텐데, 그런 달달이 커피들은 사실 해당 사항이 별로 없고요. 정말 순수하게 그 커피 원두만 가지고 만들어낸 커피들은 항산화 효과가 있죠. 근데 제가 알기로는 녹차도 그렇고 커피도 그렇고 카페인 성분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신장에 안 좋다는 말이 있는데 그게 정말인가요? 카페인 자체가 신장에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신장에 과량 섭취했을 때 무리를 줄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전히 아주 원론적으로 양에 대한 개념으로 돌아가게 되면 커피나 녹차도 하루에 한두 잔 정도 내가 섭취할 수 있는 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이슈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루에 한두 잔 정도 마시는 게 좋다는 말씀이신 거죠? 다만 플러스 달달이 빼고요. 네, 라떼 이런 건 안 되고? 라떼는 괜찮아요. 라떼는 우유랑 섞여 있는 커피이기 때문에 당뇨 환자분들이나 고혈압 환자분들은 괜찮고요. 단백질 함량이 워낙 높으니까 신장 질환자분들은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되지만, 다른 만성 질환자분들에게 라떼까지는 아주 오케이입니다. 다만 여기에서 캐러멜 라떼 뭐 이런 식으로 진화되기 시작하면 약간 곤란하죠. 당류가 안 들어간 라떼 네, 정도. 맞아요. 항산화제란 영양제가 있잖아요. 폴리페놀이랑 안토시아닌 같은, 아예 걔네만 먹는 거랑 음식을 통해서 항산화제를 섭취하는 거랑 차이가 좀 있을까요? 어떤 성분 하나의 단일 성분을 이렇게 추출해낸 혹은 정제해내었거나 합성을 해낸 그런 영양제 제품 같은 경우는 아주 고용량으로 특정한 성분을 먹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자연에서 오는 식재료를 통한 복합적인 효과를 누릴 수는 없죠. 예를 들어서 내가 가지를 먹어서 안토시아닌을 섭취했다라고 한다면, 내가 안토시아닌만 추출해서 먹은 것이 아니라 가지에 들어가 있는 여러 비타민, 무기질들을 같이 먹을 수 있는 거고, 또 그 가지를 먹으면서 옆에 곁들여 먹었던 또 다른 짝꿍 음식들이 있겠죠? 그리고 그 음식을 함께 누군가와 즐겁게 먹었다면 그렇게 무드에서부터 오는 나에게 새로운 즐거움의 포인트가 또 있잖아요. 영양제로 섭취하는 거는 그런 먹는 행위에서부터 오는 복합적인 즐거움들을 가지고 올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섭취했을 때 실제 대사되는 어떤 속도나 효능감 같은 것이 반드시 자연적인 식품에서 온 것과 동일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저의 무조건 1번은 음식을 통해서 섭취하는 게 1번입니다. 신장질환자나 이런 분들이 항산화 식품 먹는 걸 오늘 많이 배웠는데, 그런 분들한테 좀 추천할 만한 말이 있다면?
항산화 성분이라는 거는요, 어떤 질환이든 뭐 건강인이든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필요하고 누구에게나 추천할 만해요. 그래서 과일이나 채소를 고르신다면 색이 뚜렷한 거, 다양한 색깔로 섭취할 수 있는 기회를 나 스스로에게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신장 질환자분들께서 주의하셔야 되는 포인트는 항산화 성분이 높은 재료일수록 우리가 배웠다시피 칼륨 함량도 높을 수 있고, 그래서 그 성분들의 좋은 것만 딱 떼놓고 먹을 수가 없으니까 드시는 양에 있어서 잘 조절해 나가시면 즐거운 식생활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라고 물으면 크게 두 가지예요. 수분과 단백질. 그래서 수분과 단백질이 내 몸을 구성하는데 되게 중요한데, 그 이유는 내 몸의 많은 부분이 수분이고 많은 부분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나 골다공증 걸렸어? 지금부터 칼슘 챙겨 먹어야지. 뼈를 구성하는 성분에 칼슘이 굉장히 대부분이긴 하지만 그 칼슘이 제대로 지탱하고 서 있으려면 근육이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육은 단백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내 몸을 잘 지탱하고 설 수 있냐? 따져보면 우리가 모든 뼈 건강에 좋다라고 늘 강조해왔던 칼슘 말고도 단백질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너무 다들 이제 오래오래 사시니까 꿋꿋하게 잘 서서 다니면서 살고 싶잖아요. 그리고 예전부터 어르신들께서 어디 막상 이렇게 해서 골절되면 라이프가 너무 괴롭고 힘들어지고 간병하시는 분도 굉장히 힘든 상황에 봉착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뭐 직간접적으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만큼 내 몸의 근육을 잘 보존해서 내가 딱 꿋꿋하게 서서 다닐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그냥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아닐까 싶어요. 단백질이 부족해서 나타나는 신호라기보다는 사실은 단백질이 부족한, 예를 들면 식사를 장기적으로 하셨다라고 하면 그거는 단순히 단백질만 부족한 식사를 하신 것은 아닐 거예요. 단백질 식품이 같이 가지고 있는 게 마그네슘도, 아연 같은 미량 영양소도 단백질 근본 식품이 많이 포함하고 있는 영양소인데, 어떤 식사나 식품 자체가 하나의 영양소로만 구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단백질이 부족한 상태의 식사를 오랫동안 지속하셨다 하면 다른 부가적으로 부족한 요소들이 많이 이미 있으실 거예요. 그런 상태의 분이라면 정말 기운이 없거나 면역력이 떨어지는 것을 스스로 느끼거나 하는 형태로 증상을 보이실 수도 있고, 때로는 근감소증이라는 진단을 실제로 받게 되실 수도 있죠. 20대 때는 돌도 씹어 소화시킨다 하잖아요. 그런데 50대, 60대, 70대 점점 진행될수록 나 옛날에 갈비 3인분씩 먹었는데 이제 1인분도 못 먹겠네? 말씀하시거든요. 그 이유가 그냥 먹는 양 자체가 줄어드는 건데, 그 줄어드는 게 단순히 양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내 소화효소 자체의 분비량도 줄어들고 소화효소가 잘 작용할 수 있게끔 하는 여러 기전들이 슬슬 떨어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노화 증상의 하나이기도 해요. 그리고 똑같은 양의 단백질을 먹어도 나의 20대 시절에 실제 내가 필요한 내 몸의 근육으로도 가고 내 몸을 잘 지탱하는 데도 사용되는 단백질의 효과로 전환될 수 있는 생체 이용률이 나이가 들면서 점점 떨어지기도 하죠. 그러한 이유들로 연세가 드실수록 단백질을 먹어도 내가 필요로 하는 효과를 잘 보기 힘든 경우들도 많이 계시죠. 우리나라 분들은 뭔가 식사에 대한 제 커멘트를 드리면 정말 열심히 들으시고 실천도 하신단 말이에요. 잘못된 방법으로. 왜 잘못된 방법으로 실천하시냐? 알려드린 거를 너무 열심히 하시다 보니까 그래요. 단백질을 챙겨 드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면 삼시세끼 과량의 단백질을 챙겨 드시는 거죠. 근데 그렇게 챙겨 드셔도 큰 소용이 없고요. 하루에 한 끼에 몰아서 드셔도 소용이 없어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루에 먹으면 좋을 적정량의 단백질을 정해두고 그거를 새끼로 잘 나누어서 먹는 것이 중요한데, 많은 단백질을 한 번에 섭취했다고 해서 그 단백질이 모두 내 몸에 들어와서 잘 워킹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히려 적정량을 잘 나누어서 드시는 것이 내가 먹는 만큼의 단백질 효과를 볼 수 있는 좋은 방법이죠. 그러면 무슨 단백질을 먹어야 되냐 또 부가적으로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양질의 단백질을 드셔야죠. 그럼 또 양질의 단백질은 뭔데? 라고 물어보실 거잖아요. 양질의 단백질이라는 것은 내 몸에 들어와서 잘 대사되어서 나에게 좋은 효과를 줄 수 있는 단백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조금 쉽게 설명하면 일단 소화가 잘 되는 단백질일 것, 생체 효용률이 높은 단백질일 것, 이렇게 요약해 볼 수가 있는데, 소화가 잘 된다는 것은 어떤 근본의 식품이냐도 중요하지만 한편으로는 어떤 조리법으로 먹느냐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물에 빠진 고기를 사랑하게 되면 좋겠다라는 말씀 제가 여러 번 드렸었는데, 단백질도 우리가 뭐 식물성 단백질보다는 동물성 단백질이 일반적으로 생체 효용률이 높은데, 그 동물성 단백질을 더 소화되기 쉽게 먹을 수 있는 형태가 물에 삶거나 혹은 찌거나 하는 조리법을 잘 활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조리법에 단백질 음식을 하루에 적정량만큼 정해두시고 두세 번에 나누어서 드셔라 라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도 가장 효과적인 지침입니다. 동물성 단백질이 식물성 단백질보다 생체 효용률은 높지만 일반적으로 소화 흡수되는
소화되는 것은 식물성 단백질이 높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콩이나 두부 같은 재료들이 돼지고기나 소고기 같은 고기류보다는 조금 소화가 잘 될 수가 있고요. 고기류 중에서도 지방 함량이 적은 부위가 또 소화가 잘 돼요. 쉽게 생각해 보시면 목살을 먹는 거랑 삼겹살이나 오겹살을 먹는 게 당연히 상상만 해도 소화되는 게 약간 다르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느낌이 되게 정확하신 느낌인 거죠. 또 조리법에 따라서도 소화 흡수되는 게 다를 수가 있는데요. 달걀도 예를 들어 삶아서 먹을 수도 있고 달걀 프라이로 드실 수도 있고 달걀 찜으로 드실 수도 있는 되게 다양한 조리법이 있을 수 있는데 조금 더 부드러운 형태가 되게끔 조리를 하시면 아무래도 내 몸이 받아들였을 때 소화하는 역량은 훨씬 더 올라가게 되죠. 운동을 하면은 당연히 단백질의 전체적인 대사에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 이게 아주 영한 친구들처럼 근육을 붙이기 위해서 단백질을 지금 드시는 건 아니라 나의 근육을 잘 보존하고 내가 더 건강한 생활을 하기 위해 드시는 거다 한다면 과량의 단백질과 운동을 막 세게 병행하시는 것보다는 적당한 강도의 운동을 하시고 한 1시간쯤 후에 단백질을 드시는 거? 그 정도 좋을 것 같아요. 약간의 땀이 나는 정도. 이 정도가 가장 모두에게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적당한 운동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뭐 하루에 30분씩 뛰세요? 어떤 분에겐 너무 약한 강도의 운동일 수 있고 어떤 분에겐 도저히 못하는 강도의 운동일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했을 때 약간 숨이 차는 것이 느껴지면서 전화가 왔을 때 그래 하면서 약간 받으실 수 있는 정도, 그리고 살짝 내가 땀이 난다는 거를 느낄 수 있는 정도의 강도의 운동이 추천할 만한 운동이에요. 우선 단백질을 드실 때 저는 조리법을 포함하여 곁들이는 짝꿍 음식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단백질을 요즘 젊은 세대에서 단백질 섭취할 때 제가 말리고 싶은 건 단백질만 드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단백질 쉐이크, 닭가슴살 이런 류의 재료에만 집중해서 식사를 구성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게 사실 나이가 들수록 그 식사법을 따라하면 신장에 굉장히 무리가 갈 수가 있고 또 젊은 친구들처럼 근육을 막 크게 만들기 위해서 단백질을 드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단백질과 함께 무엇을 먹는가에도 조금 신경을 쓰시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뭐 단백질 적당량과 함께 잡곡밥 혹은 잡곡빵 아니면 신선한 채소, 과일 그런 것들을 같이 곁들여서 드시면 그 단백질을 먹는 재미도 올라가기도 하고 또 단백질을 실제로 더 잘 대사되게 만들 수 있는 다양한 미량 영양소를 같이 섭취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훨씬 더 좋아요. 단백질을 또 챙겨 드시라고 말씀을 드리니 누구나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살짝 곤란할 수 있는데 그건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본인의 상태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아요. 만약에 건강검진을 했는데 뭐 신장 질환 초기 증상이 보인다라는 커멘트를 들으셨거나 혹은 신장 지표, 우리가 사구체 여과율 같은 지표들을 쓰는데 그런 지표의 수치가 비정상적인 범주에 있다라는 그래프를 만약에 보신 적이 있다면 단백질을 너무 과량으로 드시는 건 조금 위험할 수 있어요. 신장이라는 기관에서는 단백질을 최종적으로 대사하고 걸러내야 되는데 단백질을 너무 많이 먹게 되면 그 단백질을 너무 많이 먹은 것만큼 내 신장에 무리가 가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시니어가 되어도 단백질 섭취를 잘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내가 신장이 안 좋은 상태라는 얘기를 들으셨다면 마냥 그 단백질을 많이 챙겨 드시는 게 능사는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 단백질은 우리 몸을 지탱하는 데 있어서 내 몸의 근육을 유지하고 만드는 데 굉장히 중요한 필수 영양소인데요. 단백질 섭취를 내가 잘 해보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챙겨 드실 때 너무 과량으로 챙겨 드시지 않도록 주의하시면 오히려 좋을 것 같아요. 동물성 단백질 중에서도 기름기가 적은 부위 선택하셔서 물에다 찌거나 삶는 조리법으로 조리하시면 가장 좋다. 그리고 다양한 재료의 단백질 급원 식품을 활용하시면 좋겠다. 예를 들어 고기도 드시지만 생선도 드시고 달걀도 드시고 우유나 콩, 두부 같은 것도 다 단백질 식품에 해당하니까 잘 챙겨 드시면 좋겠습니다.